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극한으로 치닫던 당정 갈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만남으로 일단은 봉합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당정 갈등이 본격화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가 이 명품백 논란에 사과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에 메시지를 전한 시점은 여당 내부에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사과 요구가 나오던 지난주 무렵입니다. 김 여사는 제 불찰로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를 해서 사안이 해결된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과를 할 경우 진정성 논란의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선 당시 학력 위조 논란에 공식 사과를 한 뒤 오히려 윤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당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이런 입장에도 여권 내에서 사과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팽팽히 이어져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주류는 김 여사 논란의 본질은 몰카 공작으로 사과할 경우 야권 공세가 더 커질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함정을 만들어서 만드는 소위 몰카 공작이고 또 정치적 공작입니다. 또 과거 권양숙 여사와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에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의 갈등이라는 정말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 국면 전환을 보여주는 장면이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를 하면서 근데 90도로 이른바 폴더 인사를 하고 있죠. 자, 이러자 먼저 손을 내민 윤석열 대통령 어깨를 한번 툭 쳐주는 장면도 파악이 됩니다. 만남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눈을 맞으면서 90도로 인사하는 한동훈 위원장, 어깨를 툭 친 윤석열 대통령.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두 사람과의 관계는 지금 한 21년쯤 되고요. 누구도 그 중간에서 그 갈라치기를 할 수 없는 정도의 끈끈한 관계다. 이렇게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간에서 그 좀 중재를 하거나 조율을 하는 사람의 문제가 더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허. 자, 그러다 보니까 저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인사하고 어깨 한번 퉁 치면 그냥 끝날 그런 정도의 관계인데 이게 이제 당정 간의 갈등으로 번졌단 말이죠. 예. 그건 결국 이 두 사람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이죠. 예.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저런 식으로 일단 덮여졌는데 자, 그러면 그 본질인 명품백 논란은 해결이 된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죠. 조금 전에 TV조선에서 그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마는 자,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이 명품백 논란에 대한 사과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당에 전달을 했고 그리고 당이 아직 논의 중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이 본질적인 부분도 풀릴 기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김건희 여사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사과까지 가지 않고 해명만으로도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질이 몰카 공작이라는 거는 뭐 국민들 모두 다 아는 사실이고요. 예. 다만 그 몰카 공작에 김건희 여사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간 부분을 어떻게 해명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저는 국민 다수는 아, 그래, 저 정도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납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해명 여부, 그다음에 해명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납득 수준, 뭐 이거에 따라서는 이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장면은 이제 봉합 국면이라고 본다면 아마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그럼 이 본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아마 협의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한동훈도 서천 갑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같이 가자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제 만남이 성사되기까지 대통령실과 여당이 긴밀한 조율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사가 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20일 밤이었죠. 서천 특화시장에 큰 불이 났었습니다. 현장 방문을 검토하라 이런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참모들이 23일 오후 3시쯤에 현장 방문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나 윤재욱 원내대표와의 소통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도 이날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말을 듣고 공동 방문으로 사실상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원래 당 사무처 순방 일정을 미리 예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정을 취소하고 오전 9시 40분쯤에 서천에 방문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기자들에게도 공지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 1시에 화재 현장을 찾은 건데 이 한 위원장 측은 윤석열 대통령을 현장에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 대통령이 방문 시간을 1시 반으로 조금 더 앞당겼습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갈 거 따로따로 가면 이런 상황에서 같은 장소를 갔는데 만나지도 않고 왔다. 뭐 이런 거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 뭐 어깨 한번 툭 치면 이 갈등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이인데 뭐 굳이 따로따로 갈 필요 있느냐. 같이 보자. 이렇게 성사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만남으로 갈등은 봉합이 됐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근본적인 봉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이제 이후에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둘은 인식은 같은 거죠. 정면 충돌을 해서 결과적으로 얻을 게 없다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됐고, 그래서 서천에서 만나기로 한 것도 이제 우연이 아니든 우연이든 간에 서로의 어떤 만날 의사가 있었으니까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뭔가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뭐 일종의 단서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단 이번 어떤 사건 사태 자체가 대통령실에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상처가 됐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유치를 공고히 하는 데서는 상당히 많은 뭐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김건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고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사가 있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얘기가 어제 만나온 다음에 이제 이게 언론 보도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김건희 여사 어떤 사과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사과를 하는 것이 서로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이제 돌파구가 마련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정치의 역할,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떤 힘을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것부터 해결하면 이제 근본적인 이제 봉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이제 공천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립을 잡고 갈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전혀 사과할 생각이 없는데 뭐 김경률 회계사라든가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를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건 풀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김건희 여사도 사과할 의사가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건 사과 이후의 여파라면 그 여파가 어느 정도 이 갈등까지 오는 것보다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겁니다. 두 분의 의견은 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한동훈 위원장 이 90도 폴더 인사와 함께 눈에 띄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갈 때 뭐 입지? 물론 이 화재 현장이니까 당연히 뭐 양복을 입고 가지는 않겠죠. 근데 그것도 그 패딩 점퍼를 골랐다고 합니다. 어떤 패딩 점퍼였습니까? 예, 7년 전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그 당시 윤 대통령이 즐겨 입었던 옷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시는 감색 패딩 점퍼, 미국 브랜드 로고가 가슴에 이제 박혀 있는 패딩인데 겨울용 점퍼거든요. 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17년 2월 최순실 특검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날 출근길에도
이 같은 패딩을 입었습니다. 어. 윤 대통령은 당시에 특검팀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 팀의 수사팀원이었습니다. 그때 늘 같이 다닐 때 입었던 옷이군요. 예,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함께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이 패딩을 입고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예, 저 장면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뭐 많은 부분이 좀 연출돼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당 대표가 두 번이나 가려고 이 세 번째 갈릴 뻔한 이 사건을 어떻게 하든 수습을 해야 됐고 그러면 뭔가 극적인 연출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과거 역사를 돌이켜서 이야기하면 옛날에 신성로마 황제인 하인리의 사세가 있었는데 파문을 당해가지고 그때 그레고리 7세한테 그 간호사라는 데 가서 추운 겨울 눈 내린 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보면 버스에서 대기하고 폴드 인사 90도로 하고 결국 같이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 이런 장면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정도로 밀려야 하는가 이게 서천의 굴욕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 비록 대통령한테 뭔가 깍듯하게 하면서 봉합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김건희 씨에 관련된 어쨌든 사과 문제든 그다음에 김경률 회계사의 어떤 뭐 비대위원으로부터 해촉이니 아니니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선 그냥 수습하기에 급급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저 장면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눈을 맞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재 현장에 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는 곳이고 그래서 추운데 뭐 춥다고 밖에 나와 있지 않고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대통령을 기다리는 시간은 저 피해자들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차에서 대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눈을 맞으면서 저렇게 기다렸고 결국 저 어깨 한번 툭 치고 가는 저 장면입니다. 자, 두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됐을까? 사실 검사 시절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정말 각별한 마음을 드러내온 그런 사이였습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려고 한 적도 없고 비호가 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0여 년을 함께 해온 사이입니다. 직장 동료로서 20년 넘게 같이 일하면요. 때로는 뭐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고 때로는 뭐 지금 김건희 여사와의 만남 시간으로만 따지면 오히려 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고. 그렇죠. 어깨 한번 툭 치면 될 수 있는 저런 사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두 사람의 인간적 관계 그리고 검찰에서는 사실은 상하 관계였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지난 21년간 쌓아온 인연은 누구도 그걸 갈라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정치인이다 보니까 정치인은 국민 눈높이를 항상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문제를 여기서 그냥 과연 넘길 수 있을까?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넘길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뭐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을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뭐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뭐 이 얘기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나서 그 지역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뭐 그 신년 인사회 다 돌아다녀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됐다는 판단이 들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근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좀 섭섭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난 21년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보였던 여러 가지의 그 인간적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서 자 그런 문제와 관해서 자기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예. 그냥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렇게 그 얘기했는데 뭐 심지어는 뭐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까지 했는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별다른 설명이 없는 부분,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좀 화가 났을 수도 있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뭐 대통령이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 화를 표출하는 방식은 그게 언론에서 보면 갈등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별 문제는 없을 텐데 그건 그야말로 어깨 툭 한번 치는 걸로 해결이 됐을 텐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지금부터의 숙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잘 해결되면 이 갈등은 없었던 일처럼 될 것이고 아니면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내연하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갈등의 봉합이라고 우리가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사진 보시면 뭐 옛날 사진들 쭉 보고 있습니다만, 자, 김광산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니까 뭐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때로는 뭐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검사 동일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는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판사는 독립된 자기 사건이 있고 옆에 판사가 무슨 사건을 하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근데 검사들은 같은 사무실에 있고 같은 부서에 배치가 돼 있으면 후배 검사가 일 잘못하면 그건 그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일을 했던 사이였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검사 동일체는요, 이제 상명하복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검사라는 것은 이제 부 단위로 어떻게 보면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상사를 만나에 따라서 자기 앞으로 승진이랄지 이제 검사 생활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모셨던 상사가 나를 인정해 주는데 그 상사가 굉장히 잘 나간다. 그러면 제 앞길도 탄탄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나가면서 계속 끌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전형적인 것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아무리 상사 관계가 뭐 굉장히 끈끈하다 하더라도 21년 가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좌천받을 때 같이 좌천되고 핍박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검사의 어떤 선후배 관계보다도 훨씬 더 끈끈하고 서로 이제 챙겨주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이제 그 대신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한동훈 부하 검사였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직속 부하가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니까 사실 여당 대표하고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서열은 있지만 정치인 측면에서는 대등한 관계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관계지 검사 동일체처럼 상명하복 관계는 이제 아닌 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까지 21년 있었기 때문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면 충돌할 수 있는 치킨 게임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봉합이 될 수 있었던 것도 21년간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래서였을까요? 이런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자, 내려갈 때 저렇게 만났잖아요. 올라올 때 어떻게 가세요? 아, 나 기차 타고 가지. 자리 하나 있는데 같이 갈래? 제 자리도 있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기차 같이 타고 가자고 얘기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열차로 같이 타고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한 위원장이 제자리도 있냐 이렇게 물었고 결국에는 같이 탑승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원래는 한동훈 위원장은 따로 차로 이동을 했었는데 갈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온 열차를 같이 탄 겁니다. 이 자리에는 두 사람을 포함해서 10명이 테이블 형태의 좌석에 둘러 앉아서 서민과 약자 또 소상공인과 화재 현장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민생 관련 이야기를 나눈 걸로 지금 전해졌는데 한 위원장이 법무장관 시절의 추억을 공유한 것도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올 때 이제 그때의 뭐 차 안에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나눴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기자들이 궁금한 건 열차 회동에서 정말 이제 단 두 사람 물론 옆에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1시간 넘게 오면서 얘기를 했겠죠. 어떤 얘기를 했을까 궁금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열차에서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여러 가지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주로 길게 나눴습니다. 아니, 그 사퇴 요구한 거 관련해서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관련해서 말씀 나누신 거 있는지. 그런 말씀보다는 저희가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서로 잘 나눴습니다. 두 분 만나신 걸로 그럼 갈등은 좀 봉합이 됐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갖고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자, 1시간 넘게 열차를 탔습니다. 두 사람이 민생 얘기, 제일 중요한 게 민생 얘기겠죠. 근데 민생 얘기만 했을까? 또 어떤 얘기를 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내 저런 갈등 문제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기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존중과 신뢰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변함이 없다. 이걸 강조한 거는 정치인에서 역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말을 더 강조해서 이게 더 반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도 어떻게 대통령이 그 비서실장을 보내서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예. 또 그러고 난 뒤에 일단 뭐 서천에서 이렇게 만나서 수습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본인이 뭐 깍듯하게 어쨌든 대통령께 예우를 보여서 일단 장면은 연출했지만 속으로는 아, 대통령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서 얼굴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네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직도 그런 갈등의 부분은 내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두 사람의 어떤 얘기를 과연 나눴을까? 이건 뭐 저희들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추측이죠. 알 수가 없는 대목이죠. 이제 거기에 배석자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배석자들도 지금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그 설정해 준 것 아닌가. 민생 얘기 외에는 다른 거는 안 나눴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정말 그랬을까? 아니면 두 사람이 뭐 별도로 잠시라도 뭔가 그 다른 장소에 가서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아마 현장 기자들이 계속 취재할 영역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설명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어 사천 논란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천이 아니다. 하는 부분은 저는 뭐 쉽게 해결이 됐을 거라고 보고 납득이 됐을 거라고 보고 그러나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는 이 문제는 왜 이게 얘기가 나왔고 아니면 이걸 그냥 무시하고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여부에 관해서 두 사람 간의 인식차가 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만 구체적인 얘기는 그러면 자 실무자들 사이에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김경률 비대위원회 뭐 사퇴 문제 뭐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하고 만약에 해명을 한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나서서 해명을 한다. 그런 것까지는 이제 실무자들이 연구를 하고 두 사람 사이에 문제를 풀자. 아마 이런 정도의 공감대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일 중요한 건 두 사람의 얘기에 어떤 공감대는 더 이상 확전은 안 된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공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 틀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서천 갔다 오면서 익산역에서 타고 오면서 1시간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 전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민생 현안만 얘기였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 사과랄지 공천 관련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봐요. 아, 저 자리가. 그렇죠. 일단 이제 만났잖아요. 굉장히 약간 좀 서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열차 타자마자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누기에는 이건 서로 굉장히 거꾸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일단 만난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사실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 대통령하고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이해관계 딱 일치합니다. 총선에 지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미래가 없어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레임덕 오고 국정 동력이 완전 상실이 됩니다. 똑같은 이해관계가 동일해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실은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저는 전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사태의 가장 원인은 제 개인적 판단은 윤 대통령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행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윤 대통령은 아마 신뢰를 하고 있을 거예요. 21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예.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어떠한 아니면 뭐 김경일 비대위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에게 별로 불편한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촉발된 게 아닌가.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저는 뭐 방송에서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지만
뭐 간신이라는 표현을 내가 직접적으로 씁니다, 제가.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 이런 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바보같이 이러고 있느냐. 그러면 윤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신뢰를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은 거거든요. 근데 옆에서 자꾸 뭐 어떻게 보면 측은대고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윤 대통령도 원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예. 주위에서 자꾸 했고 그랬냐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사퇴를 이런 걸 전달한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개인적인 말씀이십니다만 지금부터는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 목소리가 있었 뻔했어요. 실제로 갈등이 여기까지 오니까 뭐 이철규 의원과 관련해서도 그분은 내 스텝이라고 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게 뭐 사실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 얘기까지 나왔을 때는. 그리고 또 다른 조선 의원은 기자회견도 열려고 했어요. 물론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은 김경률 회계사의 비판이었지만 김경률 회계사를 비판한다는 거는 결국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 움직임이 막 있었어요. 근데 어제 그 만남으로 잠깐 자 먼저 친윤계 갈등 진화에 나서는 모습부터 보시죠. 분위기로 볼 때 소통하는 과정에 조금씩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게 만나서 뭐 우려를 전달하고 그 우려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또 이 대화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오해는 금방 풀리고 전향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또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걸고 싸운 전우 같은 사이 아니겠습니까? 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어떤 오해 같은 게 아주 잘 속 시원하게 풀리고 오로지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전부 하나로 이렇게 단합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철규 의원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는 뭐 어제도 다뤘고 여기서 뭐 일단은 조용히 있자라는 거니까 더 이상 뭐 저희들도 확대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또 하나 움직임은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에다가 그 기사 링크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지지를 철회했다. 여러분, 자 우리 당은 이제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올렸던 친윤계의 이용 의원 그 수행하던 대통령 선거운동 때 원래 이 이용 의원이요 좀 더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제 기자회견 열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것도 갑자기 취소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 이용 의원이요. 이날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했던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요구, 또 윤리위 제소 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날 오전에 결국 취소를 했는데요. 이 의원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 의원 단체방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이런 기사를 올리면서 갈등 확산에 일조한 측면이 있었죠. 다만 이후에 갈등이 풀렸고 용산으로부터도 대통령의 화가 누그러졌다 이런 연락을 받은 걸로 알려지면서 결국 회견을 취소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친윤 이철규 의원도요 내부적으로 의원들을 상대로 갈등 확산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병묵 의원님, 이 장면 요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시죠. 어제 그 서천 화재 현장을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 다른 시간에 방문을 했다. 화재 현장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죠. 같은 곳 갔는데 딱 만나지도 않았다.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일부러 다른 시간을 잡았다 이렇게 해석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갈등이 엄청나게 증폭이 되겠죠. 아 이건 진짜 갈등이구나. 뭐 21년 2년이 한 달 만에 다 끝나는 거구나. 아마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분석을 했을 텐데 그렇죠. 그 장면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예. 그 얘기는 철저하게 이거를 증폭시키지 말아야 하겠다는 여권 전체에 일종의 위기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위기감은 총선을 지금 한 70여 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여기서 갈등이 증폭됐을 때 총선에서 엄청나게 불리할 거라는 거는 용산 대통령실도 알고 국민의힘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조율을 해서 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이제 저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는 문제, 어떻게 봉합하느냐의 문제. 이거는 지금 숙제로 남은 거죠. 그건 아마 오늘 이후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제가 보건대는 뭐 이제 주변 사람들이 결국은 바로 이런 공감대 속에서 그 뭔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여러 가지 행동들 이런 것들을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용 의원의 기자회견도 취소가 됐고 이철규 의원도 자꾸 저렇게 봉합 국면으로 그 뭔가 여론을
그 지금 이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 국면에서 이철규 의원은 저의 스텝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국면이 아니고 다 한동훈 위원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철규 의원한테 재선입니다만 친윤의 핵심인 이철규 의원한테 그분은 내 스텝이고라고 했다면 이철규 의원이 정말 듣고 이렇게 뭐 별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갔을까요? 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기 직전 얘기잖아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이철규 의원 내 스텝인데? 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발언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봉합 국면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넘어가는 거죠. 자, 지금 이 시각 국회 본청 로튼도울 모습입니다. 오늘 출근길인데요. 한동훈 위원장 뭐라고 하는지 기자들의 질문 답변 또 가방을 역시 내려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사태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태가 최고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동의하시기 어려운 부분일까요?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는 정도로 하죠. 위원장님 그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입장이 변했을 것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인생에 좀 더 강조하신다 이렇게 해석들 나오는데 앞으로 계획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우리 정치의 핵심은 결국은 민생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해온 것도 전부 다 민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러면 여사님의 사과 내지는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됐죠? 자, 됐죠 하고 이제 기자들도 여기서 뭐 더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뭐라고 딱히 더 질문을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드리죠.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당에서 막 그런 얘기 막 나오던데 들은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했어요. 한 기자가. 그랬더니 제 입장에서 그동안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뭐 더 이상 또 얘기해서 이거 논란 갖고 몰고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주제에서 그 이슈를 빨리 전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공천 드라이브라든지 공천 문제로 더 전환해버리면 이 문제가 더 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할 때 67년 정도인데요. 그때 2인자가 누구였냐면 김종필이었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하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가족 회의를 합니다. 그때는 꼭 그 조카인 박영옥 씨를 대동하게 와가지고 그래서 김종필 당시에 2인자가 여기에 가족과 동지 중에 가족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70년 내내 김종필은 일종의 2인자가 아니라 2인자가 어떤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2인자의 역할은 끝나버리는데 이번에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은 가족을 선택한 것 같은데 자기는 대통령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동지들을 선택할 거냐. 여기에서 아마 또 동지로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공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이 길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나 김경률 회계사 그 비대위원 해촉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기자회견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말에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본인이 이전에 다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자들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뭔가에서 여지 남기면 바로 물고 들어올 거예요. 추가 질문을 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기자와 정치인을 보면 이제 기자들이 주도를 하는데 오히려 인터뷰 자체는 한동훈 장관이 주도를 하는 그런데 오늘 인터뷰 내용 자체는 이제 변한 게 없다는 그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할 때 그냥 좀 다른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한다 그런 면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저 메시지에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읽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자,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변한 게 없다. 뭐 변한 게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아직 답을 쓰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답을 쓰지 않았어요. 자, 바로 이제 그 점 짚어보겠습니다. 파국은 면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두 사람 이름 나왔잖아요. 김경률, 김건희. 두 사람 얘기 나왔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아일보 사면 오늘 지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봉합에 시간 걸린다. 하지만 숙제는 못 풀었다. 문제를 아직 풀지는 못했다. 김건희 여사 그리고 공천의 불씨. 공천의 불씨라는 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김경률이거든요. 두 사람 문제는 아직 풀지 못했다. 바로 그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권 관계자들로부터 얘기도 들어보니까요. 어제 그 갈등이 사실상 봉합됐다고는 하지만 어떤 것을 기폭제로 갈등이 봉합됐느냐를 묻는다면 사실은 답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사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철회하는 것으로 두 사람이 합의를 본 것이냐, 그래서 갈등이 봉합됐다고 하는 것이냐라는 물음에 답을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오늘 오전 백브리핑에서도 결국에는 사과 문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내놓지 못한 만큼 이 문제를 아직 살아있는 카드로 놓고 야당의 공세가 계속될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는 결국에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작동될 수도 있다. 그 시점에 다시 한번 갈등이 2차적으로 기폭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권에서는 갈등의 2라운드가 공천 파워게임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건데요. 두 사람 모두 총선을 이겨야 한다는 공동 운명체다. 이거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측 모두 주장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공천 문제를 놓고 들어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의힘 내부 초선 이상, 초선 일부와 중진들, 의원들의 공천 문제를 과연 물갈이의 대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만들 것인지 이 부분을 놓고 또 한 번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직 그 사무총장 장동혁 의원 외에는 한동훈 위원장을 서포트하는 당내 그 원내 인사가 없다는 점, 그 부분도 한 위원장이 세력화하는 데에 아직 뭐 제대로 입지를 다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지금 나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아직 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이 문제 틀리면 뭐 한동훈 학생이든 윤석열 학생이든 이거 이제 상당히 어렵거든요. 게다가 언제 풀 건지 더 중요한 건 누가 풀 건지, 누가 이 문제를 먼저 나서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지, 누가 언론에 나서서 무슨 얘기를 해야 풀리는지. 자, 이 문제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파우치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이런 입장 보여왔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알다시피 선대의 친분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함정을 만들어서 만드는 소위 몰카 공작이고 정치적 공작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무리 이야기를 했던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하고 공모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자, 이거는 몰카 함정이다.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그동안 눈높이를 강조해 왔었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 이슈에 관한 저의 입장은 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위원장님, 그 대응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과 좀 갈등설도 불거지고 있는데 갈등들이 좀 있나요?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TV조선 취재 결과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뜻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당에다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에 메시지를 전한 시점, 여당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사과 요구가 나오던 지난주 무렵이다.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김 여사는 제 불찰로 일이 커져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사과를 해서 사안이 해결된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과를 하고 싶다. 다만 사과를 할 경우에 진정성 논란의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대선 당시 학력 위조 논란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더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대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당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런 말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사과를 해서 해결된다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사과하고 싶다.
자, 아까도 잠깐 분석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를 풀어야 돼 직접 김건희 여사가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사과를 지금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 판단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의 전말이 어떻게 되느냐는 걸 국민들은 알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전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김건희 여사한테 있었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말 김건희 여사는 그 함정에 빠진 거 외에는 본인의 귀책 사유,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별로 없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문제는 그냥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죠. 예. 굳이 사과할 필요까지도 없고. 그런데 자, 자꾸 이제 함정 얘기를 하는데 뭐 몰카 함정 뭐 충분히 그것도 저 인정하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점에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몰카 공작이라는 거. 그렇죠. 다만 그 공작에 빠진 거잖아요. 지금 저 김건희 여사가. 예. 그럼 빠진 사람은 전혀 책임이 없느냐? 이걸 지금 국민이 불편해하는 부분이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여론이 좀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자꾸 뭐 학력 위조 논란에 관한 이제 본인의 사과 얘기를 지금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뭔가 이 사과가 진정성 문제도 뭐 이제 그 의심을 샀고, 그다음에 뭔가 그 사과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좀 불충분했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숨기는 것 아니냐, 자꾸 이런 의심을 받게 된 것이고, 이거는 진정성 있게 설명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때의 장면이 어떤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명품 파우치백을 어떻게 했다. 그럼 뭐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무슨 창고에 보관돼 있다 얘기하는데, 창고 보관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이런 것까지를 명확하게 만약에 그 해명을 한다면, 저는 뭐 그게 무슨 다른 후폭풍, 이제 민주당이야 어차피 뭐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정치 공세를 할 것이고, 이제 무당층이나 뭐 이런 쪽에서 과연 그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놓고서 저는 뭐 더 뭐 그 사과를 해라, 아니면 더 뭐가 문제가 있다, 뭐 사실 그런 문제의식이 없도록 사과를 하면 저는 끝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김건희 여사의 저 의지, 그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아마 저 말이 사실이라면 그 출발점 상에서 이제 당과 용산 대통령실이 협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사람은 김경률 비대위원입니다. 공천이 뭐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예 사퇴를 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김경률 비대위원을. 하지만 김경률은 한동훈 위원장의 첫 번째 작품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영입을 했고 뭐 마포올 얘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내려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텐데? 라는 부분이에요. 자, 한동훈 위원장 얘기부터 그동안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의 뭐 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언급은 없으셨나요? 그런 얘기 서로 없었고요. 뭐 그런 얘기를 서로 만나서 대통령님 뵙고 하진 않죠, 서로. 그러니까 저희는 뭐 민생 지원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고요. 또 결국 정치는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생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SNS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대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 마리 앙뚜아네트 때 본인이 비유했다, 이 부분이 지금 갈등의 시발점이라고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때 비유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의 해명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감정선이 건드려졌을 때 이성의 문은 닫힌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거시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일례로 앙뚜아네트 얘기가 나왔던 것이지, 앙뚜아네트 사치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대비해서 비유를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해명이었는데요. 다만 이 글을 그 올린 직후에 다시 삭제를 하면서 대체 김경률 비대위원의 의중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은 지금 계속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에 한 언론이 그 김경률 비대위원과 통화를 했는데요. 이 통화에서 사퇴할 뜻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고요. 이 수수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의사표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 취지도 밝혔습니다. 자, 물론 이제 사퇴와 관련해서는 뭐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사과는 했어요. 특히 이제 TK 의원들에 대한 뭐 발언은 공식적
석상에서도 했어요. 자, 김경률 의원 지금 만약에 뭐 바로 질문 드리죠. 지금 김경률을 죄송합니다. 김경률을 내치면 영입해서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 그동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참여연대 출신이고 이재명 비판 목소리 높였던 사람 저쪽에 있던 분을 여기로 영입했는데 여기서 조금 쓴소리 한다고 내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도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당을 통솔해 가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리더십이 거의 끝장이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이 스천의 굴욕의 완결판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이 힘을 가지고 공천의 어떤 영역을 쭉 지휘해가도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대통령의 이 요구 또는 대통령실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국민들이 다 생각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사과도 안 한 이런 상황에서 이게 더해진다면 완벽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굴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아마 오늘 국회에서의 기자 간담회 같은 경우에서도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상당한 중압감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건데 이 압박감을 이겨낸다면 그나마 지도성을 가지는데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민주당에서는 공천 경쟁. 그런데 민주당의 이 지금 특수성이라고 할까요? 워낙 의석수가 많다 보니까 특히 수도권에서 내가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출마를 하려면 지금 현역 의원들과 싸워야 돼요. 현역 민주당 의원들과. 자, 그래서일까요?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를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친문이든 비명이든. 누가? 친명계 비례대표가. 지난번에 한 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또 한 분 나섰습니다. 그분의 출사표부터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조롱이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저는 숨죽이고 있는 당신들께 묻습니다. 당대표가 검찰 독재의 칼날에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에서 당대표 체포 동의안에 왜 가결표를 던지셨습니까? 왜 자신 있게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행동에 대해 밝히지 못합니까? 저 양이원영은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생사고락을 함께했습니다. 자, 이수진에 이어서 이번에는 양이원영 의원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저게? 네, 양이원영 의원이 지금 초선 비례의원이죠. 그래서 이제 총선에 출마하려면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는데 고심이 깊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경기 광명을을 선택했는데요. 이 지역이 양기대 의원이라고 이낙연 전 대표를 경선 대표 전당대회 당시 경선 때부터 도왔던 이낙연계 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 지역구를 표적해서 출마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양이원영이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더 공세를 높였던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보시기도 했지만 국민의힘 정치인이라고 해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 국회의원이 지역 의원으로 와 있다 이렇게 저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난 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가결표를 던졌다고 왜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사실상 양기대 의원이 가결표를 냈다. 반 이재명 인물이다. 이런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내에서 기존의 현역 의원과 출마를 선언하는 도전자 사이에 이런 공방이 가열되다 보니까 이명백 공관위원장도 좀 자제를 당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는데요. 어제 한번 카운팅을 해봤더니 전국적으로 지금 비명계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친명 자칭 친명이라고 주장하는 도전자들의 수가 20여 명이 훌쩍 넘었었습니다. 20여 명이 넘었어요? 네. 자, 지금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수진 의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입니다. 다른 지역구 의원 아니고. 이수진 의원 처음에 서대문 출마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출마 안 합니다 해서 정치 떠나나 했더니 다음 날 저는 분당으로 갈 겁니다. 왜 분당으로 가느냐? 죄송합니다. 윤영찬 잡으려고 거기 간답니다. 자, 이분은 양이원영 의원은 광명에 출마한대요. 왜? 양기대 잡으려고. 글쎄요. 물론 지금 공천 기간이긴 합니다만 명분이 광명을 위해서 그동안 오래 살아왔다든가 분당에서 오래 살아왔다든가 분당의 아들, 분당의 딸이라서 출마하는 게 아니라 양기대 잡기 위해서, 윤영찬 잡기 위해서 지금 일단 출사표가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출마의 명분이요. 상당히 저는 뭐 아주 웃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양 의원님이 저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출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발전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출마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양기대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찬성표를 던졌다. 불체포 특검과 관련해서 뭐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출마해서 잡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수진은 마찬가지죠. 다른 쪽에서 막 선거운동 하다가 갑자기 또 다른 쪽에 와서 하는 얘기가 성남은 이재명 대표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재명 대표 지키기 위해서 심장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심장은 이미 인천으로 가버렸거든요. 가버린 심장을 갖다가 막 성남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출마하겠다고 하는 저런 행태가 정말 제가 볼 때는 뭐 코미디 같은 얘기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비명계들이 사실은 특히 이제 약간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미 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타켓이 이제 비명에서 친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 편도 안 들고 조용히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칼날을 휘두르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던 비명 쫓아내고, 그 다음에 친문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당을 만들겠다는 취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정권 바뀐 지 얼마 됐습니까? 저는 참 건불 10년, 하무 11호이라는 얘기가 정말 생각이 나고, 정말 아무리 정치라고 하지만 이 정도까지 가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이렇게 좋은 시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양 정당이 서로 이제 싸우는 이 아주 갈등을 유발하고 싸우는 데는 정책 비전보다는 그냥 숫자, 세력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당들이 각각 1인 4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이 어떤 가치 비전에 따라서 어떤 국회의원들이 모여야 좋은 당이냐 이런 토론은 없고 항상 누구 편이냐 이렇게 돼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의도권에서 보면 정말 소수의 정말 비주류가 당대표가 된 거죠. 그것이 대선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팬덤을 몰고 와서 77%의 당대표가 되는데 정작 국회의원 수는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닥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민주당은 저번에 180명, 지금 좀 줄었지만 많이 당선됐습니다. 거기에 병립형과 같은 형식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들이 다 지역구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충돌이, 그러니까 3중 정도의 충돌이 일어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갈등들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어쨌든 지금은 세력 결집이 중요한데 이것이 아니라 가치 비전에 따라서 다양한 국회의원을 확보한다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당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 두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그래서 저 갈등은 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친명 대 친문, 비명계 이런 뭐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나 했는데 이분이 다시 민주당으로 라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러브콜을 보낸 인물이 있답니다. 민주당과 한때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문재인 저격수로까지 불렸던 이 사람을 이재명 대표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특히 민주당의 문제는요, 그 인간의 욕망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펴면서 또 자기들은 뒤로 모든 욕망을 다 실현하고 있다. 평범한 국민들 내 집 마련하지 말라고 난리치면서 무슨 임대 살라고 계속 그러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엄청나게 대출을 받습니까? 나라를 망치고 있는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이 위적 척사파들하고 우리는 싸워야 한다. 자기들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세력들하고 싸워야 한다. 이제 조국을 향한 분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분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들었던 국민들의 촛불이 그럼 이건 나라냐라며 대통령을 향할 것입니다.
자, 저 장면이거든요. 이현주 의원이 눈물을 흘리던 저 장면. 자, 최지원 기자, 저게 언제 때 왜 저렇게 삭발을 했던 거예요? 이게 5년 전이죠. 2019년 9월인데요. 지금 앞에 플랜카드 보셨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하였다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제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걸 비판하면서 삭발식을 한 겁니다. 그때 삭발까지 했어요. 예, 저때 했던 발언들이 꽤 센데 86 운동권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싸잡아서 비판하기도 했고요. 또 역사적으로 권력이 국민과 대결해서 무사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민심을 이런 식으로 무시한다면 우리 국민의 분노는 정권 퇴진 운동으로 연결될 거란 점을 경고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때가 이현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있던 때예요. 원래는 민주통합당으로 입당을 해서 재선까지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보수계열 이제 정당으로 이적까지 했는데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한 직후에 무소속 신분이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뭐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나는 입당을 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던 과정 중에 저렇게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때는 이제 보수 여전사다 이런 별칭을 얻을 만큼 이준석 대표랑도 뭐 한때는 막 토크 콘서트도 같이 하고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미래통합당 탈당 이후에는 또 이준석 전 대표와 연대를 하면서 뭐 세력을 더 구축하고 최근에는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 민주당에서 지금 이현주 의원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그 영입 이유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는 이 대목에서 반윤연대를 강화하는데 이현주 전 의원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역할론으로 영입을 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 때 했던 발언이 또 이준석 대표 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삭발식까지 해서 또 나갔던 사람을 다시 민주당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이현주 전 의원의 저는 뭐 정치 유전 뭐 이런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해서 영입 제안을 한 거는 이제 결국 과거는 묻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과거 민주당에 대한 비판 그거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치부를 하고 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지는 않았으니까 지금 우리 당으로 올 자격이 있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이현주 전 의원이 자기가 소속돼 있던 정당에서 늘 비주류고 주류를 비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서 당을 뭐 최근 몇 년간 뭐 5번인가 옮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이현주 전 의원의 정체성은 뭐냐? 그리고 이 당을 옮기게 된 과정에서 이현주 전 의원이 계속해서 비판했던 부분은 일종의 당내 패권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어찌 보면 당내 패권이 가장 강화돼 있는 곳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 노선과도 맞지 않는 선택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결국 본인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의원에게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이현주 의원에게 뭐라고 했는지 직접 이현주 의원을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떻게 뭐 민주당에서 같이 한번 정치를 해봅시다 이런 제안을 하신 건가요? 하셨어요. 최근에 하셨어요. 이번 주 어제? 뭐 그냥 최근에 했다고 말씀드릴게요. 탈당하기 전에는 가끔 했죠. 그래서 뭐 아주 친한 건 아니라도 그건 있었죠, 친분은. 예, 뭐라고 하시면서 다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그냥 힘을 합하자. 네.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예요. 결론은 힘을 좀 합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 총선에 이현주 전 의원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정치인 중에서 당적 5번 바뀐 정치인이 없잖아요. 저분이 굉장히 갈팡질팡, 갈짓자의 어떤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난번 총선 때도 부산에 국민의힘에 공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또 민주당으로 간다. 아까 뭐 힘을 실어달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전화해서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전 의원을 데리고 오면 이게 힘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굉장히 이제 판단에 있어서 좀 미스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건 뭐 개인적 의견입니다. 굉장히 비화감정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아마 손가락에 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현주 의원 데리고 가면 저게 간표인이지 뭐가 총선에 도움이 될까? 저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예,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뭐 저와는 좀 정반대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뭐 만약에 민주당에 입당을 하면 이제 공천을 주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현주 전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뭐 조국 사태 때 이럴 때 막 비판을 하면서 나왔던 사람이라면 이번에 전해드릴 분은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을 그렇게도 옹호했던 사람입니다.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해왔던 한 작가가 이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예, 베스트셀러 작가죠. 소설가 공지영 씨인데요. 이 공지영 씨가 최근 본인의 신작 에세이를 발간했거든요. 그 출간하면서 SNS를 통해서 본인이 열렬하게 옹호하고 또 지지했던 한 사람이 내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다. 욕을 먹으면서도 그를 감쌌던 것은 당시로서는 나름의 애국이고 또 희생이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구나 싶었다. 나중에 과오가 드러났을 때 그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 실망하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론한 겁니다. 그 조국 전 장관 그 딸의 입시비리 논란이 터졌을 때 장관 임명까지 그 과정에서 공지영 작가가 외곽 인사로서 나름 지지하는 듯한 취지로 발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본인이 했던 발언들이 무척이나 후회된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당시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그 진보 진영에서 끝까지 공지영 작가처럼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저때 공지영 작가랑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갈등을 빚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 좀 바꿔볼까요? 바로 진중권 교수예요. 저때 두 사람이 엄청나게 조국 전 장관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사실 김경률 회계사도 저때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바로 조국 사태예요. 그런데 진중권 그리고 김경률 이미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공지영 작가는 이제 재판 판결 봤더니 지금 사과조차 안 한다. 이게 지금 본인을 더 실망시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때 일단 우리 사회에서 유명인 셀럽들이 이제 저 전장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공지영 작가 같은 경우는 예술가이기도 하고 작가다 보니까 이제 영혼이 좀 자유로운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전공 아닌 부분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너무나 일종의 이제 과신을 한다든가 그에 대한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좀 편향적인 어떤 그 사고에 빠지면 이제 이런 누가 범하는데 일단 이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또 자기 생각을 뒤집어서 지금 과거를 이제 부정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덕과 신중함 이런 사이에서 좀 이게 작가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면 좀 진리의 상대성을 생각하면서 좀 겸손하게 중립을 지켰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에 와서 저런 문제 제기가 또 언제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측면, 즉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도 그 판단에 왜 이런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좀 더 진솔한 이야기가 함께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늦었지만 그래도 저렇게 반성문을 쓴 것은 대단히 그 용기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이제 사실은 그 조국 사태 때 여러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전혀 반성문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 당시에 몰랐다면 그 모르는 부분도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판결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리고 2월 8일에 보면 이제 2심 판결이 나옵니다. 뭐 그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공지영 작가는 그래도 상당히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저렇게 반성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정말 추워도 너무 춥죠? 이렇게 추운 날 불이 나서 집에도 못 들어가신 분들 많습니다. 역대급 강추위가 전국을 덮친 사이 또 이번에도 또 화재가 났어요. 뭐 지방에서도 지금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만 자정을 넘긴 시간에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에서
5층에서 불이 난 겁니다. 주민들이 다 대피를 했습니다. 이 추위에 50여 명이 추위에서 떨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쳐 오릅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연기는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새벽 0시 15분쯤 서울 은평구의 8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아파트 절반이 까맣게 탔습니다. 깜짝 놀라서 나갔더니 벌써 연기가 꽉 찼어요. 베란다를 열을 수가 없는 거야. 연기가 차가지고. 불이 난 집에 있던 80대 남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는 등 2명이 다쳤고 주민 20여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호흡 불편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가지고. 불길은 40분 만에 잡혔지만 집 밖으로 대피한 주민 50여 명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화성의 한 야적장에서도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1시간 20분 만에 불을 껐지만 50대 남성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새벽 1시쯤엔 대전 유성구의 4층짜리 빌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요즘처럼 집이 제일 좋다, 제일 따뜻하다 싶은데 저런 피해를 당했으니요. 오늘도 출근길에 영하가 몇 도요? 영하 18도까지 떨어진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워도 너무 추운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국이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최저 기온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하 18도에 달했고 최저 기온이 그 정도가 나왔으니까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역대급 강추위를 이겨내는 일 무조건 따뜻하게 감싸잖아요. 근데 얼마나 추우면 이 친구들도 꽁꽁 감쌌다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 산간 지역은 영하 25도까지 떨어졌는데 한우 농가의 어린 송아지들, 갓 태어난 송아지들이 이 추위를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송아지들한테 방한복을 입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축사에는 비닐로 축사를 꽁꽁 이제 감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수염에는 고드름이 얼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이제 얼마나 춥겠습니까? 게다가 이 강추위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대요. 자, 어떤 장면인지 화면 보시지요. 저게 뭐예요? 박스 보니까 과일 박스 같기도 하고 뭐예요, 저게? 네, 두꺼운 담요를 덮어놓은 모습인데요. 이 진열해 놓은 과일들이 혹시나 얼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떨어질까 봐 저렇게 두꺼운 담요를 덮어놨다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또 이렇게 옷과 담요를 입은 수도관 계량기들도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이 수도관과 계량기를 조금이라도 보호하고자 이렇게 옷가지로 이렇게 덮는 모습인데요. 실제 서울과 인천 등 도심에서는 수도관, 계량기 동파 신고가 100건이 넘게 접수됐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이번에는 순항미사일, 이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하죠. 순항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합니다. 서해상에서 합참이 밝힌 내용인데요. 합동참모본부에 의하면 북한이 오늘 오전 7시를 기해서 현재 서해 일대에서 순항 미사일을 여러 발, 지금 몇 발인지 그리고 재원이 뭔지는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발 발사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7시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또 순항 미사일, 최근에 지금 다양한 이 공격 무기를 가지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조직폭력배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네가 가라 하와이. 이 영화의 실제 모델이 된 그 조직폭력배들이 있어요. 그 조직폭력배들과 관련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친구로서 마지막 부탁이 있어서 왔다. 부탁해라. 하와이로 가라. 거기 가서 좀 있으면 안 되겠나? 준비는 내가 해줄게.
네가 가라. 하와이. 예. 뭐 저 때만 해도 영화니까 뭐 멋있게 좀 포장을 했겠죠. 근데 실제로 부산의 칠성파 그리고 신 20세기파라는 그 조직비 폭력배들이 이런 일을 벌였던 겁니다. 건장한 남성들이 뒤섞여서 몸싸움을 했대요. 어떤 내용인지 뭐 화면 보시면 저희들이 그걸 다 보여드릴 수 없을 정도예요. 지금 뭐 사람들이 몰려 있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저 때 많은 인명피해도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조폭의 모습은 저런 모습입니다. 자, 저게 어떤 사건이라고요? 예, 저것이 2021년 5월 달에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밤 시간대에 저렇게 폭행이 일어났던 겁니다. 당시에 저 사건이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왜냐하면 저 난투극을 벌인 사람들이 바로 조직폭력배들이었기 때문에 화제가 됐던 거예요. 이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멋있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들이 바로 부산 최대 폭력 조직의 자리를 놓고 30여 년간 서로 경쟁 관계를 이어왔던 칠성파와 신 20세기 파였는데 당시 저들이 아슬아슬한 자동차 추격전에 이어서 장례식장에서 저렇게 보복 폭행까지 저질러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판결이 나왔었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두 폭력 조직은요, 이 부산 최대의 폭력 조직 자리를 놓고 30년간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보신 것처럼 장례식장에서 난투극까지 벌였는데요. 재판부는 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단체 등 구성 활동제에 대해서 각 징역 1년에서 6년을 각각 선고하기도 했고요. 또 폭력행위에 대해서 공동폭행죄를 적용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장례식장을 운영을 방해한 업무방해죄도 이제 적용을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이 칠성파나 신 20세기파의 어떤 난투극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폭력 범죄의 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한 폭력 범죄는 선량한 다수 시민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중대한 범죄로 엄단한다 이렇게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뭐 영화 친구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멋진 조폭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의 얘기인데요. 타짜에 등장했던 이 배우인데 이 배우가 지금 전 연인과 아주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님? 선생님, 그 손이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손은 눈보다 빠르다. 무슨 배를 잡고 싶니? 아수라 발발다. 네, 백윤식 씨인데요. 이 평경장. 근데 이 백윤식 씨가 최근에 전 연인과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막 명예훼손으로 가고 계속 지금 고소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법정 싸움이 시작된 게 무려 10년 전의 일입니다. 이 대상은 바로 백윤식 씨의 전 연인이었던 30살 나이 차이가 나는 방송 기자 출신이었던 여인인데요. 그 A 씨라고 하면 그 A 씨가 어느 날 백윤식 씨와의 만남을 폭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됐어요. 예. 그런데다가 2년 전에는 백윤식 씨와의 만남과 이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에세이를 출간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에세이 출간 금지 여부를 놓고 법정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심까지는 백윤식 씨가 일부 승소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게 또 무고 얘기가 나오고, 무고라는 거는 내가 죄가 없음에도 고소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백 씨에 대해서 허위 고소를 했다라는 혐의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된 건데요. 예. 이 경위는 예전에 이제 이런 사생활을 담은 책을 곽 씨가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발간해서는 안 된다라고 백 씨 측에서 어떻게 소송을 제기했냐면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쓰고도 책을 발간한 것은 위법하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합의서를 썼는데 네, 그때 강모 씨가 이 합의서는 위조됐다라고 하면서 백윤식 씨를 이제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어허. 근데 이 고소했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한 것이다. 합의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위조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검찰은 이 합의서는 직접 작성한 게 맞고 이것을 허위라고 고소한 것은 무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 연인 기자 출신이죠. 저분이 이제 에세이를 내요. 근데 이게 아니 우리 사이에 있었던 얘기는 안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서 합의서를 제출을 했는데 우리 이렇게 합의까지 했잖아. 근데 이 합의서가 위조된 겁니다라고 했더니 위조라고 했던 게 거짓입니다. 무고입니다. 지금 막 엄청 복잡하게 가네요, 지금. 네, 결국은 사실은 강모 씨가 허위 주장으로 백 씨에 대해서 주장한 것은 이제 막기 위해서 고소를 한 건데 사실 고소 고발에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하게 되면요 사법권의 낭비, 그러니까 공권력의 낭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허위 주장을 가지고 수사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잘못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서 이제 재판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만큼 백윤식 씨도 피해자지만 무고 사건은 사법권에 대한 피해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굉장히 양형도 센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영상 하나 보시죠. 어떤 영상이냐? 튀김이래요. 튀김 좋아하십니까? 어떤 튀김인지 화제가 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열심히 지금 보여주는데 저렇게 파란색을 튀겨요. 저게 뭐지? 풋고추인가? 아니요. 저게 플라스틱이에요. 저게 뭐라고요? 네, 저 녹말 이쑤시개입니다. 예? 지금 이쑤시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식당에 가면 녹색으로 된 이쑤시개 있잖아요. 예. 이게 녹말로 만들어져서 옥수수 전분이나 식용색소를 넣었대요. 근데 이게 환경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위생용품이기 때문에 방부제나 표백제가 들어가 있지는 않고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식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용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써 있는데 지금 저렇게 이쑤시개 튀김 먹방이 유튜브나 SNS에서 화제입니다. 아니 먹을 게 없어서 세상에 무슨 플라스틱 이쑤시개를 튀겨 먹어요? 튀김으로? 그러니까 좀 너무 황당한데 저게 음식으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부 지금 먹방, 이른바 요즘 먹방이라고 유행하잖아요. 네. 그런 데서 저렇게 특이한 걸 자꾸 먹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허허. 근데 저 녹말 이쑤시개 튀김이 화제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뜨겁다는 거예요. 저분은 마요네즈에 위에 소스까지 뿌리네. 다양한 지금 요리법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저런 영상들을 보면서 어떤 맛일지 궁금하다. 케첩이랑 먹는 게 더 맛있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정도로 지금 확산 조짐을 보이다 보니까 식약처가 긴급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라고 그랬냐면 이쑤시개는 위생용품 등의 기준을 설정해서 안정성을 관리하고 있지만 식품으로서의 안정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그러니까요. 녹말 이쑤시개를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쑤시개가 그냥 식품이 아니고 먹을 때 함께 쓸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그런 제품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행주는 튀겨 먹으실 거예요? 이쑤시개 튀겨 먹으면? 아니잖아요. 지금 요즘 청소년들에게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1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